국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정부엔 세금을 한 푼도 내서는 안 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저항을 하자. 우여곡절 파란만장 푸나 대미를 장식할 경작자. 이름만 들어도 그냥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름도 그냥 칼이야 칼. 지금까지의 존재한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데 네. 부르주아지가 이룬 업적을 굉장히 막 찬양을 합니다. 아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를 네. 찬양했다고요? 혁명적 업적을 이뤘다. 아,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좀 뒤통수 맞는 것 같은데. 다스 카피탈. 야, 이 아주 제목이 뭐라고 그럴까요? 광하고 울림이 있어요. 정말 대작이죠. 네. 1,500권이 넘는 참고문헌, 2,500페이지 인용문. 오. 읽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전 못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자, 마지막 위기의 경제학자. 아, 이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도 싶은데요. 정말 순수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예. 경제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순수하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또 남들이 또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세상의 반이 나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당돌하다, 막무가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실제로 어쨌든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고 바꾸려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순수한 열정가. 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인데요. 칼 마르크스. 네, 칼 마르크스 하면 뭐 아마 전 국민 인지도는 제일 높을 수도 경제학자 중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아담 스미스나 마셜이나 이런 사람처럼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인정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대학의 교수님들은 또 경제학 교수님들은 뭐 마르크스를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의 절반을 지배했던 하나의 생각을 처음에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죠. 정난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정치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혁명가로서의 냄새도 풍기고요. 이런 다양한 매력을 오늘 만나볼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학계의 순수한 카리스마 칼 마르크스 지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경제학자들 드디어 이제 대미를 장식할 경제학자 오늘 이제 만나보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름도 그냥 칼이야 칼. 이 사람 참 정말 카리스마를 아니, 카리스마 갖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있는 한숨을 분인데 쉬시면서.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 사람 인생 보면은 진짜 우여곡절 파란만장 푸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네. 독일에서 쫓겨나고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쫓겨나. 벨기에로 갔는데 벨기에에서 쫓겨나서 네. 영국으로 가서 결국에는 유럽 여행 그 패키지 코스입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날아오면 되는데. 아 그러게요. 네. 근데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결국에는 사실 그 대형 박물관에 부속 도서관이 네. 있는데 거기서 자본론이라는 이제 대작을 완성을 하고 영국에서 그 연구를 주로 하게 되죠. 아니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유럽이죠. 유럽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떠돌아 댕겼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쫓겨다닌 겁니까? 순수하니까요. 순수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싫어하는 얘기도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쫓겨난 건데요. 네. 쫓겨다닌 첫 번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추방. 첫 번째 추방. 그건 헤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윤리 철학 시간 때 배우는 헤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그 막스는 처음에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헤겔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헤겔이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헤겔이 네. 주류였던 거죠. 네. 그래서 막스도 그 청년 헤겔학파의 일원으로 그렇게 분류돼서 학문 활동을 또 펼치기도 했고요. 아,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겔을 추종하는 철학자들 중에서 청년들, 젊은 그룹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하고 국가를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 학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헤겔을 따르지만 종교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헤겔의 사상의 일부인 이 관념론은 또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국가 비판까지 이르게 되는 비판적인 상당히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이죠. 헤겔의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헤겔 학파이긴 하지만 헤겔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론. 그러니까 뭐 관념이라고 하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추상적인 절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유물론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이 차후에 발전하게 되는데요. 청년 헤겔학파. 유물론.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은 정신적인 것은 없고 물질적인 것을 가득 차 있다. 그런 걸 중시하는 거잖아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라든지 이런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사회의 하부 구조가 돼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문화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건 상부 구조라고 해서 그 토대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밑에 것이 실제 사회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얘기하면은 또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날셉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사실은 칸트부터 시작해서 칸트, 맞아요. 헤겔, 포이에르바, 마르크스, 그다음에 마르크스 이후에 나오는 그 레닌, 마르크스 친구 앵겔스 다 읽어야 돼요. 책을 수십 권 읽어야 되는데. 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러게요. 수십 권 읽는 대신.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얘기는 나중에 마르크스 위기의 마르크스에서 10부작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10부작.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관념론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헤겔의 일부 그 변증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 대신에 정신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버려두고 일단 사회 구조 체제와 같은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마르크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스의 마음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르크스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데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프로이센을 옹호하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프로이센은 철권 통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저건 자유롭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면 프로이센을 옹호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이센에서 이 마르크스를 위시한 이 청년 헤겔학파 이거 뭐 좋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교수가 꿈이었는데 네. 보수층이 을 위시해가지고 싫어하니까 정부가 또 교수 되는 걸 막습니다. 교수의 꿈도 포기하고. 이거 사립학교가 없었나요? 프로이센 철권 통치를 국가에서 그냥 막아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을 또 찾게 되죠. 라인 신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편집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납니다. 이 반정부적인 글을 자꾸 쓰니까. 이 사람 단골 기질이 대단한데요. 보통 이렇게 한번 찍어 누르면 나도 이제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덤빕니다. 국가에. 그렇죠. 어느 정도로 덤비냐면요. 1843년에 결국 라인 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편집장이 너무 비판적이니까 신문을 폐간해버리는 거 아주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때 폐간되면서 어느 정도의 도끼를 보이냐면요. 폐간하고 있는데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서 편집장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보통 신문이 폐간된다든지 가게가 망하게 되면 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아니면은 뭐 더 이상 하지 못해 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서 문을 닫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광고 문구 옆에다가 프로메테우스하고 독수리를 그려놨는데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누굽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면서 불을 발견한 사람. 그 죄목으로 그 계속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 먹히는 그렇죠. 형벌을 받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아닙니까? 그렇죠. 인류 문명의 광명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는 희생당한. 독수리는 괴롭히는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프로이센 정부를 상징하고 자기가 프로메테우스라는 거죠. 이건 그 뭐라 할까요? 이 자존감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 보면은 당연히 그 체제에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리로,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프로이센보다는 프랑스 파리는 아무래도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괜찮아졌나요? 예, 거기서 일단 평생 동안 사실은 이제 마르크스가 지금의 마르크스일 수 있게 만든 아주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마르크스의 파리의 연인 앵겔스. 파리는 너무 남들이 들으면은 이성인 줄 알겠어요. 네, 이성이 아니고 진짜 남성이고요. 남성. 진짜 사상의 동지인 앵겔스입니다. 앵겔스. 1844년에 앵겔스가 파리를 방문하는데 이때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뜻이 통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뜻이 통했다는 거죠?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다들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면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넌지시 들어봤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본론 그리고 공산당 선언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할 거예요. 딱 들어서 공산당 선언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 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렇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뭐 이렇게 되는 그 선언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명문장이 많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작이 지금 유럽에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그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되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뭐 지금 글로벌 경제에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예. 금융 뭐 투기금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이런 그렇죠. 글 쓰시는 예,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마주예요. 거기서 다 이제 다 카피본입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공산당 선언의 윤곽에 대해서 앵겔스와 마르크스 사이에 딱 이런 거 같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사상이다. 이런 생각에 합의점을 딱 찾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존재한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게 계속 이게 두 명 사이에 딱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는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 이 계급 투쟁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장의 제목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계급을 해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은 보통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보통 유산계급, 무산계급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하고요. 부르주아지가 자본가,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자 이런 네. 뜻으로 이제 쓴 건데요. 여기에서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과정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역사가 쭉 진행돼 왔는데 그것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상충돼서 그 사이에 벌어진 투쟁의 결과로 역사가 계속 한 걸음씩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데 네. 이 일장이 근데 내용이 좀 재밌어요. 네.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도 같은데 네. 부르주아지가 이룬 업적을 굉장히 막 찬양을 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를 네. 찬양했다고요? 혁명적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뒤통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찬양을 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예. 부르주아지가 한 일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전근대적인 관계를 파괴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중세 시대 때 그 봉건적 체제를 탈피하는 일종의 좀 시민혁명의 주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측면에 있어서 이제 좀 찬양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경제학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또는 사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회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집에 가면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나는 자식이고 나한테 또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예. 그럼 이 관계에서는 뭐가 이 관계를 규정짓는 겁니까? 관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예를 다해서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는 그리고 자식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고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관습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확대시켜서 이걸 봉건제로 가면요. 영주와 농노 사이의 관계는 누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농노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영주와 농노 사이의 관계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혈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뭐. 그렇죠. 혈연과 어디서 태어났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노예도 뭐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뭐 합리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희망, 노예 없죠.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부르주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거를 싹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뭘 해야 되는 건 우리는 없다. 이거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그런 사회가 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장에 막 나옵니다. 그 보면은 근대 초기의 부르주아지들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옛날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육두품 있지 않습니까?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닌 애들이 하지만 능력은 있고 얘네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막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거랑 또 이렇게 겹치는 것 같고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실제 문장을 한번 공산당 선언을 공산당 선언의 문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 지불 이외에 인간들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글들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교환 가치로 녹여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이거 좀 가슴이 와닿기도 그렇죠. 한데요. 가족 관계조차 감상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금전 관계로 만들어버렸다. 헉이죠.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게 부르주아지가 주도해서 만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분명히 옛날에 노예제 같은 식의 종속 관계를 없앴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대신 우리 모두를 돈이라는 것에 예속되도록 만들었다고 막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직업도 선택하고 다 물건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오로지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유만 있기 때문에 돈에 결국 우린 다 예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를 깨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주역이 된 새로운 사회가 와야 된다고 결국은 얘기를 하죠. 과거의 중세시대 봉건사회에서 있었던 신분적, 혈연적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철폐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매우 국한적이었을 뿐이고 결국에는 재산, 능력에 따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뿐이었다. 그러니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해서 새로운 사회를 또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계급 투쟁이 소멸할 거라고 이제는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위적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마르크스니까 그 주체는 프롤레타리아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계급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서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을 테고요.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혁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부르주아지가 이 계속 지배를 하려면 지배 계급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위를 고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지배 계급이 항상 피지배 계급을 최소한도로 먹여 살리면서 지배를 해왔던 걸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는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될 때 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궁극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이른바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맞습니다. 공황과 붕괴 이렇게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른바 헤겔이 얘기했던 절대정신처럼 절대체제가 만들어지겠네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없는 자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았으니 계속해서 또 이제 프랑스로 가서 공산당 선언을 쓴 것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프랑스에서도 또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정부에 한번 찍히면 무섭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프로이센 정부에서 프랑스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싫었나요? 좀 이제 멀리 좀 갔으면 좀 봐줄만도 한데 눈에 가시 같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프로이센 같은 보수적인 정부는 또 공산주의 혁명 같은 기운이 유럽 전체에 번지는 걸 또 굉장히 우려하기도 하고
뭔가 프랑스에서 이 양반이 공산당 선언도 내고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845년에 마르크스가 결국엔 벨기에 브뤼셀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는 안 가고 계속 옆나라로 해가지고 이제 옮겨가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이 세 개니까요. 뭐 예.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적을 포기한 뒤에 무국적자로 벨기에 브뤼셀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편하진 않았겠죠. 예,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벨기에로 간 게 1845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엥겔스하고 이미 같이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벨기에에서 공산당 선언을 집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벨기에로 가게 예, 돼요. 한 번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이제 계속 다듬는 중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 벨기에에서 또 추방을 당합니다. 뭐 완결을 하고 간 거예요? 아니 완결도 못 하고. 완결 못한 상태에서. 이게 참 국적까지도 버리고서 했는데 도대체 아니 무국적자를 그렇게 추방해 버리는 건 또 뭡니까? 야사인데요. 예. 벨기에, 프랑스에서 예. 추방을 해제를 해줄 테니까 돌아와도 된다는 편지를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한테. 어. 그래서 벨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까 돌아가도록 해주려고 예. 24시간 안에 떠나라.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돌아와라.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떠나라. 네. 뭐 문제 없잖아요. 네, 떠나야 돌아오라고. 되는데 좀 바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예. 24시간을 넘겨버렸어. 이건 뭐야? 그 경찰한테 다시 잡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거네요. 그런 거죠. 지금 막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이 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독일로 다시. 독일로 애시당초 맨 처음에 주방을 했던 독일로. 네. 야, 이거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버렸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뭐 이렇게 사적인 거는 아니고요. 예.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있었던 된다고 하고서 나오지. 네, 하여튼 아니 어쨌거나 이제 독일로 왔어요. 네. 독일로 다시 왔습니다. 독일에서 일단 삽니다. 거주권 신청하고 사는데요. 이때부터 엥겔스하고 같이 독일에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이 정치적 대중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홈그라운드로 돌아와서 진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네요. 예, 신라인 신문이라고 아까 라인 신문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고집 있다. 고집 있어. 예. 또 잊지 뭐 않겠다 이거죠. 뒤를 예. 잇겠다는 거죠.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세를 확장을 합니다. 신문인데 신라인 신문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뭐 6천 명씩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6천 명 집회면은 당시 인구 구조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적은 집회가 아닌데요. 그럼요. 예, 10,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 점점 세를 확장을 하니까 또 당국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상대로 이 정부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엥겔스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탄압을 받기 시작하다가 또 엥겔스는 벨기에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신문을 발행을 중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됩니다. 인생이 한치도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예. 네, 마르크스가 이때 또 그 글을 하나 신문에 썼는데 그게 또 미운 털이 박히게 한 글인데 또 세금을 하여간 마무리도 성깔이 있네요. 이 정부엔 세금을 한 푼도 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납세 거부 저항을 하자 예. 그랬다가 결국에는 다시 쫓겨나죠. 신라인 신문도 발행 금지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과격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사람 측면, 지지하는 사람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감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자신의 불이익도 충분히 감수를 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이제는 더 이상 독일에서도 머물지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또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네. 예. 영국으로 가야죠 이제. 자본론 써야 되니까. 바다를 건넌다. 예. 진정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바다 네. 바뀌니까. 바다 밖 해외. 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에서 당연히 별일 없이 잘 살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괜찮아졌나요? 네, 그래도 체포나 추방 정도는 아니고 또 이제 집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 이 자리도 확보를 해가지고 자본론을 쓰게 됩니다. 이 자본론 마르크스의 명저이기도 하면서 아주 엄청난 대작이죠. 양도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표지 사진을 딱 봤는데 다스 카피탈.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택이었거든요.
야, 아주 제목이 뭐라 그럴까요? 콱 하고 울림이 있어요. 정말 대작이죠. 예. 얼마나 대작이냐면 쓰는 사람한테도 대작이었어요. 1856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예. 11년 동안 글을 써서 1867년에 완성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때 출판된 거는 자본의 1권이었어요. 그렇죠. 자본론은 총 3권까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이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예. 자본론을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예. 읽어본 분들 대부분 1권만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2권하고 3권까지 근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제외하고는 자본론을 글쎄요 끝까지 다 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싶기도 해요. 1,500권 넘는 참고문헌에 참고문헌이 1,500권. 네. 그러니까 1,500권 읽어야지 이런 책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2,500페이지 인용문. 오. 엄청난. 그럼 인용문만 2,500페이지니까 책은 2,5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읽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전 못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본론 못 읽고 자본론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한테 요약해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소장님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우리 앞에서 공산당 선언을 썼잖아요, 마르크스가. 근데 이번엔 자본론을 쓴 거란 말이죠.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산당 선언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자본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 선언이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온 그런 이 선언문 같은 것이었다면 자본론은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과학적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쭉 깊게 분석을 해 들어가는 책이 바로 자본론인 거죠. 자본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썼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글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글로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어지는 책이 자본론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노동의 가치 분배가 완전 잘못되고 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일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필연적이다. 노동자들은 결국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결국엔 받아갈 뿐이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피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가치들은 다 자본가들이 홀라당 가져가 버리니 요게 문제네요. 자본주의는 절제와 탐욕이라고 하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